있었는데 사실 작년 제가 2020년도 초에 소렌토 2.2 디젤 그러니까 사륜 모델을 협찬받아서 리뷰를 할 때 하체 세팅 되게 좋고 실내 구성 좋고 그때 신형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적용돼서 부드럽고 좋다. 근데 미션이 뭔가 좀 빈약해 보인다. 그리고 현대에서 습식 DCT 8단을 만들 때 이게 뭐 저도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 아주 예전에 한 4년 전에도 뭐 현대에서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이 자기네들도 습식 DCT를 만들었다. 근데 왜 출시 안 하냐? 근데 유럽 쪽에서 i30N에다가 습식 DCT를 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못 넣어서 내가 1년 뒤에도 물어보고 또 1년 뒤에도 물어봤는데 아니 습식 DCT 8단을 만들었으면서 왜 적용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들려온 답변은 이건 뭐 그냥 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도 뭐 그 사람이 진짜 현대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토크 대응이 안 된다. 토크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내가 그랬지. 처음 개발할 때부터 강하게 개발한 게 아니면 개발을 끝냈는데 토크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실 그게 쉽겠냐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강하게 만들지 않은 미션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과연 토크 대응이 될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였고 내가 소렌토를 2020년 3월 달쯤에 리뷰를 할 때 뭔가 좀 미션이 좀 이렇게 약해 보여서 내가 이게 미션에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미션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정확히 저의 2020년 3월 달인가 2월 달에 제가 리뷰한 소렌토 처음 출시됐을 때 리뷰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미션에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진짜로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모든 유튜버들이 소렌토를 다 진짜 죽어라 빨아줄 때 나는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하고 지적은 지적대로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터졌던 거. 근데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는 사실 기아 자동차 측에서 빨리 수습을 해서 아니면 정식 리콜을 하던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여기 굿데일리의 기사를 보면 2022년 2월 8일자 불과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이잖아요. 2달이 좀 안 됐죠. 소렌토 계속된 미션 결함 사례에도 기아는 모른 척. 정의선이 꿈꿨던 RV 왕국 기아 부끄럽지 않냐라는 기사. 2달 전에도 이렇게 기사가 쏟아져 나올 정도인 걸 보면 아직까지도 기아 자동차에서는 미션 이 습식 DCT 8단을 말하는 습식 DCT 8단 여기가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 미션은 어디에도 들어가느냐? 산타페도 똑같이 같은 파워트레인에 들어가고 있는 미션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션 또는 미션의 결함 문제들, 미션의 결함의 문제들. 만약에 이게 결함이 아니라면 결함이 아닌데 소비자들이나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왜 제보는 멈추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노사장 저 새끼 저거 또 어그로 끌라 그러네. 내가 언제 어그로 끈 적 있었어? 사실을 기반으로 제보받은 내용과 확인된 걸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셔서 현대 기아 자동차 6단 미션 문제 7단 건식 DCT 미션 문제 8단 습식 DCT 미션 문제를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안에서 문제점들부터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복습을 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지나가는 개개 자기를 지나가는 개그로 불러달라라면서 저한테 또 제보를 하셨어요. 노사장의 생각과 판단에 일격을 가하고 튀셨어요. 카톡만 딱 하고 나서 그 뒤로 내가 카톡을 보냈더니 카톡을 안 읽어. 나한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튄 거지. 그지? 내가 이제 뭐 고맙다 무슨 뭘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안 읽어. 그냥 나한테 일격을 가고 튀셨는데 노사장이 의심하는 현대기아의 엔진. 제가 현대기아의 엔진에 뭘 의심하죠? 엔진 블럭이 열을 견디는 내구성이 부족함을 노사장이 의심하고 있죠. 엔진 블럭의 소재 개발. 왜 일본 애들이 직분사 엔진을 방대하게 사용하는 거를 포기하고 꺼려 했는지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작년부터 나오는 엔진에 대해서 박병일 명장님께서 실험했을 때 소재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명장님께서 소재 분석에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빵꾸가 나고 녹아내리고 등등 해서 대부분에서 엔진의 내구성 그다음에 코팅 기술 뭐 이런 그 공법에서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제보를 하고 치셨냐면 현대 기아 외에 다른 제조사들도 다행입니다. 현대 기아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묻어갈 수 있는 다른 제조사들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도 최근의 엔진들에서 최근의 엔진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최근의 엔진들에서 현대기아 엔진들에서 문제들이 많이 터졌으니까 최근의 엔진들에서 환경 규제와 연비를 높이기 위해 냉각수의 운영 온도를 높게 활용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동차 엔진은 냉각수랑 오일을 가지고 엔진의 열을 식히죠. 그죠? 냉각수랑. 엔진 오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105도에서 110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떨어질 때는 뭐 한 95도에서 100도 정도도 되는데 보통 엔진 오일은 105도 전후에서 엔진이 최고의 컨디션을 낼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세팅을 하고 엔진을 만드니까. 그리고 오일이 그 정도 됐을 때 오일은 물하고 다르게 끓는 점이 좀 더 높죠. 100도에서 끓질 않아요, 오일은. 그래서 엔진 오일은 보통 105도를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일 온도를 조절을 합니다. 제조사에 따라서 엔진이 열 에너지를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일 온도의 냉각의 그 범위도 설정을 하거든요. 자, 냉각수는 보통 차들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이제 전자식 워터펌프가 달려 있고 전자식으로 관리를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서머스태트가 엔진 블럭에서 열이 올라가면 우리 냉장고가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바이패스 그가 탁 달라붙으면서 전기가 공급되면서 컴프레셔를 돌려서 시원한 또 냉매를 통해 갖고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의 엔진들은 엔진 블럭에 서머스태트라고 해가지고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밸브, 체크 밸브를 달아서 보통은 80도 개방 시작, 85도 개방 시작, 90도 완전 개방. 그러니까 냉각수는 100도에서 끓을 수 있기 때문에 끓으면 안 되니까 80도에서 90도를 넘지 않게끔 냉각수를 계속 돌려요. 웬만하면 100도가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90도 가까이 되면 그 풀로 개방을 시켜서 엔진 블럭에 있는 냉각수를 다 라디에이터 쪽으로 빼갖고 식혀갖고 다시 들어오는데 라디에이터의 크기, 그 다음에 후황팬의 크기, 앞쪽에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의 유입량에 따라서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 냉각수가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15도, 적게 떨어지는 애들은 뭐 10도, 뭐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용량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냉각수는 보통의 냉각수는 80도를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차마다 이거는 세팅이 좀 다릅니다. 근데 환경 규제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너무 차가우면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배출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스타트를 했을 때 RPM을 올리고 그다음에 촉매를 데피거나 뭐 엔진 오일을 데피거나 미션 오일을 데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박 팀장하고 하체 오리기를 할 때 요거는 이제 뭐 열교환기가 이렇게 가서 뜨거워지는 거를 시키지만 반대로 너무 차가울 때는 이쪽에서 다시 열을 보냅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엔진 오일 온도와 미션 오일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엔진의 온도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면 기름을 많이 먹고 그리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엔진 온도가 적정히 유지돼야 되는데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냉각수의 운용 온도를 높인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나한테 무슨 제보를 한 거냐면 현대 기아의 최근의 엔진들이 냉각수의 운용 온도를 높이면서 가뜩이나 소재 공학에서 좀 나약하고 부족함을 의심하는 그 블럭이
냉각수의 온도를 올려서 냉각수의 운용 온도를 올려서 연비와 환경 규제를 대응하려다 보니 사실 이런 거를 대응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가장 쉽게 빠르게 돈 안 들게 이건 이분의 의심인 거죠. 나한테 제보를 한 건데 이래서 엔진의 문제 트러블이 빨리 생기는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의심이에요. 거기다 엔진 오일 점도도 되게 중요하죠. 보통의 제가 이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제가 이제 의심했던 것들은 실린더 블럭이 약하고 그 다음에 직분사 구간에서 열팽창을 고려해서 실린더 블럭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과의 간극을 넓게 설정하고 그로 인해서 그쪽으로 오일 유입 냉간 시에 오일 유입이 일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열받으면 이제 팽창에서 어느 정도 간극이 유지되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의심하고 명장님하고 같이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엔진 오일 점도를 약간 낮게 쓰면 물론 표시는 OW30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0W20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조사에서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오일의 점도를 조금 더 묽게 쓰면은 연비에 되게 도움이 되죠. 오일의 점도가 조금만 부드러워도 연비는 되게 잘 나와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만약에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오일의 점도를 낮게 세팅을 해서 차를 출고를 했다.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냉각수의 운영 온도를 높였어요. 그 다음에 GDI 엔진 직분사니까 엔진의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높죠. 자, 그러면 출력을 높이고 직분사기 때문에 엔진의 폭파 행정에서 온도가 높게 나와요. 배기라인도 뜨거워지고. 자, 거기다 엔진 냉각수의 운영 온도를 높여 블로바이 가스가 뜨겁고 더 많아지겠죠. 자, 블로바이 가스가 뜨겁고 많은 게 위쪽에서 실린더 헤드 쪽에서 블로바이 가스가 모여서 다시 여기에 블로바이 가스 관을 타고 오일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흡기관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일의 점도가 좀 낮으면 블로바이 가스가 꽉 뜨겁게 꽉 찼을 때 오일을 같이 가지고 흡기관으로 갈 수 있는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엔진 안으로 오일이 또 유입될 수도 있고 흡기 쪽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밸브와 피스톤의 카본 누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의 제조사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입차들의 아우디가 됐던 벤츠가 요새 벤츠는 잘 모르겠는데 BM이 됐던 포르쉐가 됐던 이런 애들 보면 절대로 엔진 오일 점도를 낮은 거를 쓰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이 좀 점도가 있어서 뻑뻑해서 연비가 불리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엔진의 완성도로 하드웨어로 세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지 이렇게 되게 낮은 수로 설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왠지 좀 관계자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스마트 스트림이 됐던 최근에 오일 증가부터 여러 가지 엔진들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게 아니길 바란다. 근데 언젠가 이런 게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자,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미션 얘기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션들 어떤 미션을 얘기하는 거냐?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션들을 보면 후륜 오토 8단이 있죠. 그 다음에 전륜 오토 8단 이거는 이제 오토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요 두 개는 일단은 키핑하는 걸로. 왜냐면 지금 너무 이게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다음에 따로 빼서 얘기해도 돼요. 지금 오늘 한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의선형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너무 양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할 거는 주로 얘기할 거는 건식 클러치가 들어간 7단 DCT. 7단 DCT 미션. 그 다음에 습식 다판. 최근에 소렌토에서 작년에 문제가 되고 지금 2022년 2월 8일자에 굿데일리 기사에도 나와 있는 습식 다판의 8단 미션. 습식 8단 미션. DCT. 이것도 DCT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미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습식 답한 6단 미션은 현재 오일 증가 문제에서 되고 있는 1.6 터보 GDI 감마2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미션입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트러블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클러치 쪽에 또 모터가 붙어갖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병렬식이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터져서 지금은 요 건식 더블 클러치 7단하고 습식 답한 8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건식 더블 클러치 7단 미션에서 어떤 미션 문제가 있냐? 일단 차주들이 리콜을 원해. 사람들이 뭔 소리야? 무슨 미션에서 리콜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거야. 차주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돈이 깨지고 있어요.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오일 감소나 오일 증가는 차주분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거기도 어이쿠야 지금 큰일 나는 문제들인데 차주들이 막 가서 돈을 내고 뭘 수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건식 더블 클러치 7단 미션 DCT 미션에 오는 분들은 돈이 막 40만 원, 70만 원 막 돈이 깨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막 한 번만 깨지느냐?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이라고 해서 보증 수리 문제와 내구성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다려. 내가 자료를 보여줄 테니까. 자, 그러면 건식 더블 클러치 7단 미션은 개량되기 전과 개량 후 차량들로 나눠져요. 뭐 어떤 개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코드 번호에서 2라는 숫자가 뒤에 붙더라고요. 자, 현재는 이 미션을 누가 쓰고 있느냐? 기아의 스토닉, 현재 나오는 셀토스, 올류 스포티지 2019년 이후 모델들이 이 미션이 들어갑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올류 스포티지에도 들어가요. 현대 코나, 올류 투싼 20년 이후 모델에도 이 미션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량되기 전 지금 가장 많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2015년에서 18년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3, 4, 5, 6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 딱 워런티가 다 끝난 차주분들이죠. 어이쿠야가 많이 터지는 분들인데, 개량되기 전에서 카렌스, 벨로스터, 투싼, 올류 K5, 아방 스포츠, 소나타, 뉴라이즈, 더뉴 K3, i30, 핫, 해치지. 뭘 그렇게 해치고 다녔는지. 이 차량들의 이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사님,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이 뭡니까? 자, 시동을 걸었는데 따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뭔가 회전할 때 어디를 때리는 느낌이 나요. 주행 중에 섰을 때나 1, 2단에서 굉장히 거친 잔진동과 함께 뭔가 이러다가 엔진 부서지는 거 아니냐. 꼭 엔진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 회전에 관련된 이상한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나고 진동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차주는 겁이 나죠. 시동을 끄고 보험을 불러서 서비스 센터로 차를 가져가요. 자, 근데 이때 차를 산 사람들이 AS 기간이 완전히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2018년에 차를 샀어. 자, 2019년, 2020년, 2021년, 자, 2022년이 되는 지금 4년째죠. 4년차. 4년차잖아요. 2018년도에 차를 샀어. 2018년 3월에 차를 샀으면 2019년 3월, 2020년 3월, 2021년 3월, 그리고 2022년 4월이니까 올해가 4년차예요. 자,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이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다 뭐 때리는 소리가 나고 뭐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나.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소리가 나. 파워트레인에서. 자, 파워트레인의 보증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차체 및 일반 부품에 대해서 스팅어, 그러니까 K9 미만 잡, K9만 일반 부품은 5년에 12만이고 스팅어 K8, K7, K5, K3 그 외에 다른 차종들까지는 다 3년에 6만 킬로가 워런티죠. 3년에 6만 킬로가 워런티예요. 자, 그리고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파워트레인이죠. 5년에 12만, 그리고 K9 미만은 5년에 10만 정도. 지금 22년 4월 달이니까 4년 차예요. 그러면 파워트레인의 보증기간에 들어가니까 차주들이 시동을 걸고 문제가 되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지. 자, 그럼 가면 여기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게 엔진 쪽하고 변속기 추진축, 이게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기아자동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가 파워트레인의 범위인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차주들은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했어.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갔어.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다다다다 막 소리가 나. 갔더니 점검을 했더니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이 나갔대. 교환을 해야 된대. 그럼 차주들은 워런티니까 해줘. 내가 여기 기아자동차에서 이 차 돈 주고 샀는데 파워트레인 5년에 10만 워런티고 나는 지금 8만 탔고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워런티로 수리해줘.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서 고객님 여기서 이렇게 띵깡 부리시면 곤란하고요. 이건 뭐 이제 뭐 재밌게 상황극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돈이 없으면 가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안 받아. 이런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차주가 무슨 소리야. 미션에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에 문제가 생겼다며. 미션이잖아. 미션. 파워트레인에 들어가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파워트레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션이니까. 근데 나를 호갱 취급을 하는 거야. 안 된대. 돈을 내야 된대.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왜 이게 안 들어가? 일반 부품이래. 돈 내고 고쳐야 된대.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이 뭔데요? 자,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이 뭐냐?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7단 DCT의 엔진의 구성. 여기가 이제 엔진이면 여기 이제 토크 컨버터가 아닌 DCT의 클러치가 여기 들어가죠.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클러치에서 홀수단이냐 짝수단이냐 DCT니까 클러치판이 두 개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미션에다가 주는 거야. 요게 클러치 팩이에요. 여기 안에 이제 더블 클러치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엔진과 미션의 중간, 정중앙에 위치한 클러치 팩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어떤 거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저기서 얘기했던 클러치 팩 안에 들어가는 요것과 요거가 인게이지먼트 베어링이고 얘네가 요 가운데 들어가요. 자, 누가 봐도 엔진과 미션의 한 중앙에 있으면서 클러치 팩 가운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내구성을 요하는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이 내구성이 좋지 않은지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이에요. 요 베어링을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엔진과 미션의 한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바깥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엔진과 미션의 정중앙에 들어가는 누가 봐도 파워트레인의 인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아싸가 아니라 인싸예요. 정중앙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야. 그리고 아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 파워트레인의 보증수리의 범위는 5년에 10만. 그리고 미션의 부속품은 다 들어가죠. 여기 내가 한번 읽어줄게. 이거 중요한 거거든. 굉장히. 변속기 추진축,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추진축과 관련 부품,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플레이트. 이게 다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중요한 베어링이 내구성이 10만을 못 견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게 5년에 10만 워런티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개황당. 그리고 10만 킬로를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더 개폭망은 뭐냐? 워런티로 수리를 안 해줘요. 돈 받고 수리를 해줘요. 일반 부속이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주분들이 지금 다, 이 차주분들이죠. 이 차주분들이 다 지금 저 부품을 돈을 내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평생 리콜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차주들한테 돈을 받고 수리를 해줘요. 자, 그리고 습식.
다판 8단, 소렌토 디젤, 뭐 이런 차에 들어가는 미션이죠. 신형 소렌토, 신형 산타페 들어가고 있는 10식 DCT 8단인데,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4, 5년 전에 현대자동차 관련자, 그분이 진짜 근무하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우스갯소리인지 거짓말인지 뭐 어그로꾼인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습식 DCT를 드디어 현대도 만들었다 막 자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미션이 안 나오니까 내가 왜 개발한 미션을 적용을 안 하냐. 허용 토크가 부족해서 보완 중이다. 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약 5%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편차는 5%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의선형이나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자, 편차는 5%가 있다라고 하고, 습식 다판, 습식 8단 DCT 미션의 허용 토크는 약 49kg 뉴런미터라고 합니다. 킬로그램. 49 토크를 허용을 하는 미션이라고 해요. 제가 뭐 만든 미션은 아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자, 소렌토 MQ4 디젤이 45 토크를 냅니다. 디젤 엔진. 산타페 TM도 45 토크를 내요. 거기다 얘네들은 중량이 좀 나가죠. 이 미션이 적용돼 있는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이나 소나타 N에 비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데다가 4WD를 걸어요. 그러면 미션에 걸리는 부하가 굉장히 세겠죠. 2020년도 최 노사장이 뭐라고 리뷰를 하면서 미션을 지적했어요. 미션이 뭔가 약해 보인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49토크를 허용할 수 있는 미션인데 이 엔진이 45토크를 내 안전 마진이 9%가 채 안 되죠. 9%가 채 안 돼요. 보통은 안전 마진을 15% 이상, 약 20% 이상을 둬야 미션에 트러블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얘는 그때 제가 저쪽 스튜디오에서 박병희 명장님과 박 팀장과 함께 미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허용 토크 안전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미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엔진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내가 좀 강해야, 맷집이 좀 좋아야 잼 날라오고 훅 들어오고 좀 들어와도 버텨야 되는데 약골 데려다 놓고 툭 때리면 그냥 가서 뻗는 거야.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런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차는 고중량이고 사륜을 걸어서 동력계통에 부하가 걸릴 확률이 많아요. 울컥거림, 이질감, 잡소리 제일 심한 게 변속 충격이야. 팍! 하고 변속 충격이 생긴대요. 그때 그 딸아이가 몇 살 안 되는 오너분이 절규를 했잖아요. 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이거를 계속 타야 될지 나는 겁나서 못하겠다. 서비스를 2차례나 받았는데도 잡히지 않았고 세 번째는 미션을 교환을 받았는데도 변속 충격과 울컥거림은 동일 증상으로 발생이 돼서 도저히 자기는 정내미가 떨어지고 겁이 나고 내 아이의 생명에 위험을 줄까봐 이러다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날까봐 겁나서 못하겠다라고 차를 손해를 감수하고 차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DCT 8단 습식. 자, 그러면 이런 미션의 이상 증세나 노사장이 바라보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션. 근데 총체적인 문제는 뭘로 보고 있냐? 저야 물론 총체적인 난관으로 보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차의 증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않는 겁니다. 자, 미션의 이상 증상들 주행 중 울컥거림과 변속 충격과 잡소리 등은 일단 키핑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프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너무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일단 이거 제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DCT 7단과 습식 8단 미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엑셀을 밟았어요. 나는 차를 운전했을 뿐이고 앞차를 추월하거나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엑셀을 밟았어요. 자, 엔진 회전수와 출력의 궁합이 안 맞으면 제가 늘 말하죠. 엔진의 미션의 프로그램 로직. 멍청한 미션이다. 띨빵한 미션이다. 미션이 버벅거린다. 그게 제가 말하는 엔진의 회전수. 악셀을 밟으면 RPM이 올라가면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감과 함께 엔진의 출력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때 그 출력과 회전수에 맞는 기어 단수를 착착 대줘야지만 차가 쫀득하게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궁합이 잘 안 맞으면 흔히 말하는 미션 로직이 병맛 같을 때 어떤 증상이 나냐? 언덕을 오를 때는 차분하게 가속을 할 때 높은 기어 단수에서 특히 이제 습식 DCT 7단 같은 경우, 건식 DCT 7단 같은 경우는 6단과 7단 미션이 맞물려 있을 때 낮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잖아. 아니면 차분하게 가다가 내가 은근히 악셀을 밟았어. 좀 빨리 가고 싶어. 자, 출력이 올라가는데 7단은 항속 파이널 기어고 6단도 거의 항속기에 가까운 기어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덕을 쭉 가다 언덕을 만났어. 아니면 쭉 가다 지그시 악셀을 밟으면서 앞차를 싹 멋있게 추월하고 싶어. 막 엥 하고 가는 거 말고 은근히 가속을 하고 싶어. 은근히 부드럽게 가다 싹 언덕이 나와서 쑥 올라가는데 언덕이 좀 기네? 악셀을 좀 더 밟았어. 그러면 기어가 내려가야 돼. 기어가 내려가야죠. 왜? 부하가 이제부터 걸리기 시작하니까 기어가 내려가서 거기에 맞게 걸려야 되는데 내가 악셀을 세게 밟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악셀을 세게 안 밟고 은근히 밟을 때 낮은 기어로 변속을 하지 않아요. TCU가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도, 그 다음에 악셀의 페달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기어 단수를 내려야 되는데 기어 단수를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 출력에 부하가 걸립니다. 왜? 기어비가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좀 필요한데 운전자가 그렇다고 악셀을 세게 밟으면 바로 인식을 해서 기어를 내리면 되는데 은근히 밟았으니까 이 은근히 밟는 양을 미션이 눈치를 까야 되는데 눈치가 더럽게 없어. 눈치를 못 까. 자, 가다가 살짝 언덕이 나왔어. 탄력 주행, 무부하 상태의 그 주행 느낌이 없어졌어. 이제는 힘이 필요해. 기어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 그럼 어떻게 돼? 엔진이 부르르 부르면서 시동이 꺼질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전달되고 차가 달리질 못해요. 자, 평지에서 가다가 은은한 언덕을 만났는데 내가 은근히 했는데 안 돼. 왜? 은근히 밟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악셀을 급하게 안 밟는 사람들은 악셀을 은근히 밟는단 말이야. 뒤에서 쌍라이트 존나 들어와. 따다다다다다닥 쌍라이트 들어오죠. 왜? 가다 지가 속도를 줄이는. 나는 사실 속도를 안 줄였지. 나는 안 줄였어. 나는 가다가 은근히 가려고 했는데 차가 은근히 안 가잖아. 그럼 뒷차가 어떻게 돼? 쌍라이트 다다다다다닥. 은근히 현타가 오는 거죠. 엔진의 힘과 맞는 기어비를 제공해서 차를 출력을 붙여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현대차 리뷰할 때 그러니까 엥 해서 엔진은 존나 올라가는데 그 힘이 바퀴로 안 가. 미션에서 다 새서 어디로 없어져.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자전거로 언덕으로 오를 때 제가 하남 쪽에서 그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 자전거 기어가 뭐 21단이든 뭐 27단이든 많죠. 자, 앞에 쪽 기어를 내리고 뒤에를 자전거 기어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앞바퀴가 이 페달을 여러 번 굴려도 엄청 천천히 가죠. 자, 언덕을 만났어. 무조건 막 굴른다고 언덕을 잘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전거에서 뒤쪽에 체인을 작은 기어 쪽으로 내렸어. 너무나 뻑뻑하면 이제 페달을 못 굴려가지고 아예 언덕을 못 가요. 그렇다고 이 체인을 끝에 있는 맨 안쪽에 있는 큰 톱니바퀴로 옮기면 너무 페달만 이렇게 밟고 자전거는 못 올라가요. 이게 자전거를 많이 타보면요. 내 다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내 다리가 엔진이잖아. 차로 말하면. 내 다리에서 나오는 근육의 힘이 몇 단 기어비랑 맞물렸을 때 이 정도 각도의 언덕을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싹 힘이 안 들이고도 속도까지 붙여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 많이 타는 애들은 언덕의 길이나 경사도를 봤을 때 내가 기어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내 다리에서 나오는 근육의 힘으로 최적의 힘, 그러니까 너무 힘을 들이지 않고 너무 뻑뻑해도 힘드니까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막 해도 안 되고 내 다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최적의 기어비로 좋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언덕을, 그게 기어비예요. 엔진의 힘, 엔진의 회전 속도에 맞는 기어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로스, 없어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으면서 바퀴 쪽으로 정확히 힘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TCU, 프로그램 로직과 정밀한 기어비의 세팅. 그래서 미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엔진은 왕 하는데 차는 빨라지지 않아요.
토크와 마력, 회전수 증가에 따른 기어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려갔을 때 다시 기어비를 상황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잘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 왕 하다 내가 악셀을 살짝 놔. 그랬다 다시 밟으면 그제서야 기어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쫙 하고 항속이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TCU. 미션의 프로그램 로직이 안 좋고 처음부터 엔진을 만든 다음 여기에 붙는 미션에 대한 세팅, 미션의 내구성, 안전, 토크에 대한 안전 마진, 토크 컨버터가 됐던 클러치 팩의 움직임, 그 다음에 1단부터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의 기어비를 차의 중량과 엔진의 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세팅, 결과적으로 뭐냐?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엔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엔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션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서 이런 현상을 느꼈다. 제가 옛날부터 눈에 얘기했잖아요. 기술이 안 되면 사다 쓰라고. BMW나 이런 애들이 왜 미션을 사다 쓰겠어요? 왜 모든 걸 자기네가 다 닦아먹으려고 하는지 나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제네시스에 들어갈 10단 후륜 미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기존의 미션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세팅이 안 잡히고 있는데 10단 변속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8단 미션의 효율성 증대를 하는 게 우선이지 맨날 신기술 우리도 이런 기술 자랑을 하지 말고 검증된 안정화된 기술을 좀 자랑해보세요. 우리는 몇 년을 타도 언제부터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망가지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내구성이 좋다라는 걸 자랑을 해야지. 우리 요번에 이런 신기술 나왔어요. 우리 이번에 이거 했어요. 검증되지도 않는 신기술을 그렇게 쏟아낼 시간에 제대로 된 기술을 하나, 독보적인 기술을 하나 자랑을 해보라고.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자동차에서는 사람이 타고 다니고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건데 그놈의 신기술은 부탁 좀 드릴게요. 정의선 회장님.